안녕하세요. 네, 교정학 임현입니다. 올해 8월 26일 날 7급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7급 교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가책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급 교정학 시험은 평년 수준 정도의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난이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상중하로 나눈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중간 정도 그리고 좀 평이한 문제가 9문제 정도씩 이 정도가 이제 출제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어려운 2문제는 상당히 생소했을 겁니다. 스미클라의 보호관찰 모형이라든지 또는 과목 규칙 등 교정사의 연도 순서를 묻는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 중간 정도급이거나 조금 평이한 문제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 평년 수준과 유사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로 보면 교정학이 역시 출제 비중이 많고 형사정책은 좀 비중이 적죠. 교정학에서 14문제, 형사정책에서 6문제 정도,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과 이론으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법령에서 13문제, 그 다음에 이론에서 6문제, 그리고 판례 문제가 하나 나왔죠. 판례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역시 교정학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법령 비중이 높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책형, 7급 교정학 가책형 1번 문제부터. 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이죠.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 위반자로 가정한다. 이걸 이제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법을 위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관념을 통제라는 관념으로 범죄를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건 이제 사회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쉬 같은 경우에는 사회 유대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 유대 해가지고 내지 연대라고도 합니다. 사회 연대의 요소로서 애착, 전념, 참여, 믿음, 4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4가지 관계가 적극적으로 형성이 된 사람이라면 범죄 가능성이 낮고 통제를 발휘하고, 애착, 전념, 참여, 믿음이라고 하는 연대 요소가 약한 사람은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게 허쉬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1번 잠재적 법 위반자라는 가정은 기본 전제가 되니까 옳은 설명이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고전주의죠. 고전주의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고전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범죄의 선택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은, 이거는 이제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자, 2번은 고전주의,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틀린 지문. 그 다음에 3번. 범죄율을 이웃 공동체의 생태학적 특징과 결부시키는 것은 사회 생태학이죠. 대표적으로는 파크의 사회 생태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그 체계를 범죄론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생태학적 유기체의 어떤 경쟁 과정, 침입 과정 이런 것들을 범죄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파크의 사회 생태학에 대한 설명이니까 허쉬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한다. 이건 학습 이론인데,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거는 서덜랜드 있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쉬의 이론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1번이 답입니다. 다음 2번.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기소유예 제도가 뭡니까? 검찰의 재량에 의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을 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검사의 어떤 재량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재량이 많이 가미가 되는데 이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면 참 바람직한데 검사의 뭐 자의나 주관적 편견에 따라서 재량을 잘못 발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옳고. 3번, 단기자용의 폐해를 막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시설에 구금을 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가 되니까 단기자용의 폐해를 막을 수가 있겠고. 4번이 정답입니다. 피의자에는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행하는 거죠. 형벌적 기능 수행의 일환으로서 기소유예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벌의 적정화, 법원 단계에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적정한 정도의 내용 또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3번. 교도 작업 중 도급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따라 약정 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도급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 계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이제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유형의 계약을 맺는데, 이 도급이라고 하는 건 일의 완성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교정시설 내에서 하는 도급 작업은 대부분 대형 공사를 주로 하고요. 공사의 결과가 나타나면, 완성과 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를 하나 놓는다.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다리가 뭐 한 반쯤 생기다 말았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대가를 못 받고요. 다리를 완공을 해야만 대가를 받는 이런 특수 유형의 계약이고 작업입니다. 따라서 1번 공사 완성 결과, 이것들이 이제 도급 작업의 키워드고요. 정확한 지문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은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간호 등 대가 없이, 취사, 청소, 간호 등 이런 것들은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운영 지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작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회 내의 사업주인 위탁자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시설, 기계, 재료 전부 일부를 제공받아 자재 생산, 가공, 수선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거는 위탁 작업이에요. 위탁 작업. 위탁 작업은 위탁 계약을 교도소와 기업체 간의 계약을 맺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체에서 설비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거기에 수용자들이 작업을 통해서 생산, 가공, 수선 등의 작업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탁 작업에 대한 설명이고, 4번 교도소에서 일체의 시설, 기계, 재료, 노무,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물건 자재 생산, 판매하는 작업, 그리고 수용자의 기술 습득면에서 유리하지만 제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무죄. 이건 직영 작업에 대한 설명이죠. 직영 작업.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그래서 직영 작업입니다. 국가에서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 수익은 다 국가 수입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열심히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거기에 수익이,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비용만 들어가고 수익이 남지가 않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4번은 직영작업.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 문제 4번. 형집행법 법령상 교정시설에 둔다, 교정시설에 둔다라고 규정된 위원회가 아닌 것은. 자, 답은 2번이고요. 일단 설문 자체가 형집행법령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집행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찾더라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을 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그 형사정책상 그 형사정책 파트에서 보안처분 관련 법률로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는 것도 교정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법무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우리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형집행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 두기 때문에 또 2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기호심사위원회나 징벌위원회, 분류처위원회는 모두 각 교도소, 교정시설마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자, 다음 5번 문제가 여러분 상당히 생소한 문제였을 거예요. 스미클라이의 보호관찰 모형에 관한 문제인데,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보호관찰관은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고 있다. 이 모형은 무엇이냐? 이걸 묻는 문제였는데, 밑에 보기 4가지가 있죠. 이게 스미클라가 분류한 이제 유형인데, 이 보기 4가지 유형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크게 전통적 모형, 프로그램, 옹호, 중재자 모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옹호 모형과 중재자 모형.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는 지식인이냐 아니면 전문가냐.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키워드는 자원을 외부 자원을 활용하느냐 내부 자원을 활용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통적 모형, 프로그램, 옹호, 중재자 모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의 다양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전제로 하고요. 보호관찰관이. 그 다음에 전문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통적 모형은 이 둘 중에서 지식인,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지식인을 전제로 하고 제너럴리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이 둘 중에는 내부 자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전통적 모형이고, 프로그램 모형은 지식인이 아니고 전문가예요. 스페셜리스트,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원의 활용은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옹호 모형은 지식인에다가 여기는 이제 지식인으로서 자원은 외부 자원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중재자 모형은 또 다르죠. 이거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에다가 자원은 외부 자원, 이런 식으로 결합된 것으로 크게 4가지를 스미클라가 보호관찰의 모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문 한번 활용을 읽어보면,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러면 옹호나 중재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기관에 위탁한다. 그러니까 사회기관의 위탁은 또 외부와 관련이 있고, 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식인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보호관찰관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회 위탁이라든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바로 옹호 모델, 옹호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다소 낯선 문제가 아니었나,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집행법상,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 처우급마다 각각 부여할 수 있는 처우가 차등화돼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1번 자취생활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토론회. 바로 자취생활의 대상자는
개방과 완화죠. 개방과 완화 경비처급에게 허용이 됩니다. 자치. 그러니까 지금 완화 경비처급에 허용이 되는 1번은 맞고요. 2번 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색상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방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방처급에 한해서 의류 색상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네,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중요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번이 정답이고 3번에 작업교육 등 성적 우수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작업지도 보조인데 작업지도 보조도 여기 개방 완화 경비 처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규정시설 외부 기업체에 운영하는 직업훈련. 외부 직업훈련이죠. 이것도 개방과 완화 경비 처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개방과 완화 경비 처급의 대상이 되는 처우가 무엇이냐 하면 머리 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직통, 자개, 경보중. 아마 요거만 암기를 했어도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요건 직업훈련이고 요건 통근작업인데 둘 다 외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외부 직업훈련, 외부 통근작업은 개방 완화 경비 처급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치, 요거는 개인작업, 요건 경기 오락회. 자, 그다음에 이게 작업지도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간처우입니다. 중간처우, 새로 이제 신설이 된 중간처우 규정. 그래서 개방 완화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직통자계 경보 중인데 여기 다 포함이 되죠. 자치생활 여기 있고, 그다음에 3번에 작업지도 보조 여기 있고, 그다음에 4번에 외부 직업훈련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만 알아뒀어도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 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법에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고 예전에 한 차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 또 출제가 됐네요. 자, 다행인 것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의해서 다루었던 그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아마도 답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번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게 직접 판매,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빨리 판매를 해야만 그 수익을 가지고 경비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뒀고요. 외부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번 법무부 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이 아니죠.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게 기출됐던 지문이고 또 변형돼서 3개월로 틀린 지문을 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돼요. 1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3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필요물품이 교도작업 운영 회계에 관한 법률상 공고된 것일 때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럼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생산에 따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거를 교도 작업으로 생산을 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책상, 의자가 필요하죠. 거기에 맞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면 판매, 그걸 통한 수익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 규정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4번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법 68조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기업체 통근 작업하거나 또는 교주증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체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두고 있고 이건 형집행법 규정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앞부분에 수형자가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게 바로 외부 통근 작업이고요. 그 다음 단락에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거, 이게 개방지역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집행법에 모두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은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특별법, 교도작업 운영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도 똑같이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딘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업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교정시설 내에서 하는 걸
구내 작업이라고 하고요. 시설 구내. 그다음에 시설 바로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개방지역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개방지역. 여기서 작업 시설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외부기업체의 작업장. 그래서 이걸 개방지역 작업이라고 하고 일반 사회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걸 외부 통근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1, 3, 4는 맞고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8번. 형집행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거는 시험에 아주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기억번.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1년이 아니죠. 6개월입니다.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소독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비교한다면 또 음식 저장고라든지 또 이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수시로 청소하게 되어 있지만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해야 된다. 위독할 때는 가족 통지가 있고 가족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위독과 사망일 때는 예외 없이 반드시 통지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수용자의 접견이 제한된다거나 전화 통화가 제한된다거나 이런 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위독과 사망일 때는 예외 없이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고 디귿번.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의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야간 공휴일이라는 단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교정시설에도 의사가 있죠. 의무관. 근데 의무관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무관이 퇴근한 시간이라든지 없는 시간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간단한 의료행위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간호사에게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정시설 운영의 특성상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간단한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대통령령에 규정된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응급처치예요. 자, 머리 글자를 한번 적어보면 이것도 설명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처치, 악화 방지, 요양지도 관리, 그리고 앞에 네 가지와 관련된 의약품의 투여, 요겁니다. 그래서 외응악 요약 이런 식으로 암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요게 나왔으니까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니죠.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일반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를 둬서 지금 여기 있는 지문과 같이 19세 미만인 소년 수용자라든지 개호상 독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개호상 독거. 독거에는 개호상 독거가 있고 처우상 독거가 있죠. 개호상 독거는 원칙적으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상시 독거예요. 근데 처우상 독거는 키워드로 하면 주, 공, 야 독입니다. 낮에는 공동 작업을 하고 밤 되면 휴일이나 야간에는 독거 생활을 하는 걸 처우상 독거라고 해요. 둘 중에 건강에 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하루 종일 독거 생활을 하는 개호상 독거죠. 그래서 개호상 독거에 한해서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노인 수용자는 별도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65세 이상인 노인 수용자도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이지만 19세 미만 개호상 독거 노인 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그래서 리얼이 틀렸고 미음번.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왔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그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까 최상위 기관인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해서 3번이 답이고요.
자, 9번.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게 판례 문제인데요. 판례 문제도 정답은 아주 쉬운 문제인 게 나왔죠. 4번이 답입니다. 4번을 보면 규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소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유명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래서 과밀 수용, 모 구치소에서 있었던 과밀 수용이에요. 그래서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때 팔다리를 정상적으로 펴고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 이 정도라면 인권 침해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과밀 수용 위헌 결정이 났고요. 그걸 문제화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1번은 교도소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이어야 한다. 이건 이제 판례상으로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우리 법령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의 교정사고 막을 시간적 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매우기 위하여 CCTV를 활용하는 것 해서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엄격한 요건 하에 운영이 돼야 되겠죠. 24시간 관찰하니까. 하지만 교도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CCTV라고 하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감시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다라는 판례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 판례 자체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건 이렇게 옳구나라는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수용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 신청 불허 처분 후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않고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영치품 사용 신청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정학을 학습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이건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요건을 구비해서 법원에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해야 될 권리가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심판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하는데 자 내용을 보면 영치품에 대한 사용 신청을 불허하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되어버렸으면 이미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권리 이익이 소멸된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였고요. 구체적으로는 긴팔 티셔츠에 대한 영치 문제였어요. 긴팔 티셔츠. 우리 판례 문구상으로 보면은 뭐 앞단추 3개에 칼라가 달려있는 이런 옷,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영치품에 대해서 사용 신청이 불허 처분이 됐는데 불허가 처분이 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되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소용이 없어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이 문장을 다시 확인해 보면 3번 끝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권리보호 이익 침해가 해소되지 않고 형기 만료까지는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아직 수용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지 않았다. 다시 재이송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해서 심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판단에 재판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석한 판례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소장은 직업훈련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요. 1번이 답이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게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답은 소장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체가 장관이어서 틀린 지문이고 이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장이 등장하거든요. 다른 지문에는. 소장이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사이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이런 식의 조문이 이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조문인데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주체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야 된다는 설명을 많이 강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훈련을 위해서 이송할 때에는 소장이 아니라 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직업훈련 직종 선정 훈련 과정별 인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 세부 항목은 소장이 정하는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3번. 징벌 대상 행위에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집행 중인 수용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 제외 사유로 별도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거 징벌 대상 행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에요. 요거는 해설 부분에 동그라미 3번 밑에 제가 별표 쳐가지고 우리 법령 시행규칙 126조 규정을 적어놨는데 자 밑에 보면 1, 2, 3, 4, 5가 있죠. 15세 미만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 해독 능력이나 강의 이력이 부족하다. 징벌 대상 행위가 있어 조사 중이가 징벌 집행 중이다. 요 3호의 내용이 지문화된 거고요. 4번 작업교육 시행으로 인하여 실시 곤란. 그 다음에 질병 신체 조건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4번 수용자 취업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제적과반 출석이고 출석과반 찬성을 의견한다. 바로 취업지원협의회라는 거를 교정시설에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정족수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 요거 참고로 알아두신다면 취업지원협의회는 필수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예요. 임의기구. 그래서 교정시설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지원협의회의 그 구성인원 같은 경우도 각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두 가지 체제로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은 3명에서 5명 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은 10명 이상. 취업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거니까 외부의 전문가들 많겠죠. 그래서 외부위원의 비중을 높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장은 소장이 됩니다. 회장은 소장이 된다는 규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외부위원이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외부위원의 임기가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임인데 요거 2년 연임이죠. 근데 여기는 3년 연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있죠. 3년. 이런 게 앞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 임의기구라는 거, 그다음에 회장은 소장이 된다. 이런 것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 11번 문제.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방지, 항거, 억제 등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이거는 수포가전이죠. 제가 늘 강의 중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출제가 됐네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바로 수포가전을 보호장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되는 것은 4번이죠. 전자충격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에 있는 보호대, 보호복, 머리보호장비는 형집행법의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일종일 뿐이지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중학생 15세 갑은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가 적발되어 관할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네 편의점에서 15살 먹은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됐다면 절도죄로 그죠? 문제가 돼가지고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할법원 소년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15세에 절도를 저지른 아이다. 그러면 만 14세 이상이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년이니까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은 검사에게 있죠. 검사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럼 법원으로 그죠? 보내요. 보내는 조치가 바로 공소제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사안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거죠. 어디로 보낸 거예요? 관할법원 소년부로 보냈어요. 소년부로 보냈다면 이거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검사 선에서. 그래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소년부로 보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소년법상 갑에 대한 심리 결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은 보호처분은 10가지가 있죠. 10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오. 그래서 문제 사례형으로 내긴 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됐고 바로 밑에 먼저 해설을 보면 해설에 동그라미 4번 밑에 별표해가지고 소년법 32조 1항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1번에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에 수강명령, 3호에 사회봉사, 그리고 4호에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감호위탁, 7은 병원 요양소 등의 위탁, 8은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9는 단기 소년원, 10은 장기 소년원. 이렇게 10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부과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날짜 제한이 있습니다. 자, 1번에 50시간의 수강명령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수강명령은 100시간 내, 그리고 2번이 답인데 250시간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에만 하게 돼 있어요. 해설 1, 2번 해가지고 제가 밑줄 적어놨죠. 바로 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때 수강명령은 100시간 내,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250시간으로 적어놨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년의 단기 보호관찰은 바로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소년법 32조 1항 4호에 있죠.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1년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이 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 보호관찰은 2년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연장 규정이 있어요. 1회에 하나요.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함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1개월의 소년원 송치는 아까 보신 것 중에 8호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에요. 소년원 송치는 요거는 이제 보호관찰이었고 소년원 송치는 8호, 9호, 10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개월 내에 소년원 송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기간이 있습니다. 단기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장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이 정답. 다음 13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면 조직폭력 수용자 번호표 거실표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이건 옳은 지문이죠. 자, 조직폭력 대상자뿐만 아니라 엄중관리 대상자는 셋으로 나누죠. 관심 대상 수용자,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색상은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폭력 수용자니까 노란색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복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중복이 될 때는 앞순위에 따른다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가지고 마약류 수용자이면서 관심 대상 수용자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2번에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고 3번.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 소변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정기적으로라는 표현도 안 맞고 하여야 한다도 안 맞아요. 자, 해설을 바로 보시면 마약을 반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장 재량이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기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건 틀린 표현이 되겠죠. 3번이 정답. 다음 4번.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가 중 지속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한다.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모든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가죠. 14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목규칙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이죠. 자, 요거는 이제 연도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목규칙은 1894년도에 제정이 된 거고요. 가보경장 시기에 가보개혁 때.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행형법의 제정이죠. 행형법은 195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요거 6.25 사변이 나기 직전에 제정이 된 게 바로 행형법이에요. 그게 이제 61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고 2008년도에 또 다시 개정이 돼서 지금의 형해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이어졌고요. 자, 그 다음엔 니은번이죠. 니은번에 4개의 지방교정청,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4개의 지방교정청이 신설이 된 것은 1991년도입니다. 1991년도에 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91년도에 지방교정청 4개가 신설이 된 거고요. 리을번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바로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생겼고 그래서 현재 민영교도소가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한 거는 요거는 2007년의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을 하면서 2007년도에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가죠. 형집행법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식으로 위원회 문제가 매년 한 문제꼴로 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먼저 1번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 그래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른 우리가 기후심사위원회나 징벌위원회 이런 건 다 교정시설에 둔다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거는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소장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선정이 되면 5일 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그래서 여기서 적격 여부를 결정해요. 결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권한은 장관에게 있거든요. 바로 이것도 5일 내에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장관은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교도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서 9인이야. 자,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는데 5인에서 9인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석방심사위원회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들 수가 있고 5인에서 7인 이하로 구성된 거는 분류처위원회, 징벌위원회, 교정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고요. 6인에서 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죠. 바로 기후심사위원회. 그 중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인에서 9인 이하입니다. 3번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회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네, 이것도 옳은 지문인데 이거는 해설을 잠시 참고를 해볼까요? 자, 해설을 보면 해설 동그라미 3번 밑에 별표 해가지고 제가 공개 시점에 대한 조문을 올려놨는데 밑에 1, 2, 3번을 보시면 위원 명단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다음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 행한 후 즉시고 회의록은 결정 후 5년이 경과한 때.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지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시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다면 3일 내에 장관에게 허가 신청이 아니죠. 5일 내에. 아까 적어드린 바와 같이 바로 여기 5일 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절차를 알고 계신다면 간단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다음 16번. 집행법 법령상 정기 재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 기준 아니죠. 기간과 관련해서는 부정기형일 때는 모두 어떻게 돼 있죠? 장기 단기가 있는데 다 단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기준.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재심사할 때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틀렸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다음 달까지입니다. 다음 달까지 완료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무기형과 20년 초과하는 징역금고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는 너무나도 기니까 정기 재심사는 자신의 형기에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길면은 이 재심사라는 게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무기는 아예 산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무기와 20년 초과 징역금고는 20년으로 보고 그 기간별로 정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정기 재심사의 시기라고 한다면 형기의 3분의 1 된 시점, 그 다음에 2분의 1 된 시점, 그 다음에 3분의 2 된 시점, 6분의 5가 된 시점, 이 시점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나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보고 이 기간을 산정을 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3번 정답입니다. 여기는 20년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죠. 교육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건과 관련해서 무기와 긴 기간일 때는 21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 정기 재심사 시기와 관련해서만 20년으로 1년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고. 자, 어쨌든 3이 답이고요. 4번 합산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두 개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용자의 재심사 시기는 합산한다? 그대로 합산해버리면 초과했는데 그러면 25년이라고 하면 25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3번 지문과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이때는 20년을 초과하게 합산을 했는데 형기가 여러 개여가지고 합산했는데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요거는 20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으로 보고 요 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3이 답입니다. 자, 다음 17번 형집행법령상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자, 이것도 쉬운 문제의 하나였죠. 기억번 소장은 작업을 2시간 이상 연장할 때 주부식,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 간식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시간이 다르죠. 얼마? 3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 연장할 때 한해서 간식을 지급할 수 있다. 1번 기억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옳죠. 니은번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 국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자, 니은번 옳은 지문인데 니은번의 예전에는 개정이 된 사항이고 개정되기 전에는 주 2회의 범위에서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삭제가 되면서 현재는 뭐 일주일에 굳이 뭐 2회 범위 내만 할 필요 없고 요즘은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일주일 내내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자.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된 거고요. 자, 디귿번 소장은 쌀수급 곤란 그 밖에 필요하다면 주식을 쌀과 보리, 잡곡, 혼합곡으로 하여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쌀로 지급한다가 원칙이고 예전에는 쌀보리, 혼합곡이 원칙이었죠. 근데 현재는 쌀로 지급하는 게 주식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디귿번은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 나이, 작업 그리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치료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그래서 음식물 지급 기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도 강의 중에 많이 설명했는데 머리글 짧다면 이렇게 되겠죠. 걷나 작게. 건강, 나이, 부과된 작업,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오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문제.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범죄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겠죠. 비범죄화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범죄화의 유형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법률상 비범죄화가 있고 사실상 비범죄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이라고 하는 건 법적 효력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입법을 통해서 범죄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위헌 결정된 조항은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느 날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죠. 그러면 그 조항은 위헌 결정 난 날로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비범죄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은 법적 통제 장치는 그대로 존재하나 실제 운영상, 사법 운영상 비범죄로 취급하는 것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면 경찰 단계 훈방이라든지 검찰 단계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는 바로 법적 통제 장치는 있지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비범죄화니까 비범죄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화 대상으로 뇌물죄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화가 논의가 되긴 하는데 뇌물죄는 도덕적인 측면과는 무관하죠. 그래서 뇌물죄는 대상이 아니고요. 탈도덕화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아까 설명드린 간통죄 같은 걸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어떤 사적인 부부 선택의 문제, 배우자 선택의 문제고 바로 도덕과 관련된 이런 문제다. 이런 문제를 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범죄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예요. 그래서 뇌물죄는 관계가 없다. 다음 3번.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네, 요게 이제 뒤바뀌었는데요. 폐지가 아니라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었는데 그래서 비범죄화라는 말 자체는 특정 범죄를 범죄 목록에서 삭제해서 폐지한다는 측면이긴 하지만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이런 거에 한해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비범죄화의 논의를 거치게 되면 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과도한 형벌을 지향하고 적정한 형벌로 가는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벌을 아예 폐지한다 그러면 뭐 세상에 수많은 범죄들 중에 상당 부분을 폐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각종 범죄와 관련해서 적정한 형벌을 부여해서 형벌을 완화시킬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폐지가 아니라 완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요건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다. 이거 정확히 맞는 말이죠. 형법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건 형법은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비공식적 통제라든지 도덕이나 윤리규범에 맡긴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 건 그쪽으로 해소하자. 그렇다면 비범죄화를 통해서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를 통해서 도덕이나 윤리관념에 맡기게 되면 형법의 보충성, 형법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부합을 한다. 적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형집행법령상 소장이 개방처급 혹은 완화경비처급 수용자를 시설에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중간처우와 관련된 문제죠.
우리 최근에 신설이 된 중간 처우 관련 규정이 그대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제도가 생기면서 이 규정이 생기면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올해 7급에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수용해가지고 중간처우라고 하는 건 가석방이나 형기 종료를 앞둔 사람에게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중간처우를 받는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형기 3년 이상, 이건 1번에 이거 포함이 되고요. 형기 3년 이상일 것. 형기가 너무 짧다. 그러면 뭐 사회 적응 훈련도 필요 없을 만큼 뭐 6개월 살다가 나갔다. 그러면 굳이 적응 훈련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적어도 형기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범죄 횟수가 너무 많으면 이런 처우를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죄 횟수가 2회 이하 인자죠. 2회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3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근 1년 내 징벌이 없는 사람은 요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3번이 일단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간처우 받는 날로부터 가석방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 남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사회 적응 출소하기 전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간처우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입니다.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6월 이하 요 세 가지 요건이에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중간처우를 받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시험 지문에는 없지만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거 똑같아요. 형기 3년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범죄 횟수 2회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은 같고 요 세 번째 요건이 하나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은 똑같은데 9개월 미만인 자 요 요건만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대상자 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중간처우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다음 20번.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상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형이 끝나고 나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임의적 청구로만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제 각종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유를 우리가 먼저 보죠.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1, 2, 3, 4 숫자가 있죠. 1번부터 보면 성폭력 범죄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면제 후 10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성폭력 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저질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됐다. 그 다음에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대상 자 10년 내 재범 두 번째가 뭐였죠? 부착 전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 자, 그 다음에는 2회 이상 습벽.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범죄에 또 추가 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 또 하나는 심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확인을 해보면 1번 지문이 정답이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보호의 대상인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범죄 저지른 때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있는 때 맞죠? 그 다음에 3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맞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한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장치 부착법에서도 우리가 기본 요건으로 많이 학습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시험에 응시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출 문제가 나오면 이제 향후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험의 경향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출제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서 가까운 시험에서 잘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